4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 이어서 우리의 집들의 선조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죠. 2강과 3강에서는 이제 집 구조 내지는 특징, 우리 민가의 구조나 특징들을 주로 봤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면, 사상적인 면, 가치관적인 면을 좀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4강인데 제가 마음 같으면 8강, 16강을 해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강 벌써 마지막 강의가 돼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극히 일부, 한옥에 관련된 극히 일부의 이야기밖에 못했는데 1시간 안에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뭐랄까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 정해진 강좌가 4강좌이기 때문에 4강좌 안에 이 강좌 안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사진도 조금 급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옛날 우리 이제 대들보, 지붕 석갈에 의해서 대들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들보는 성주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신들이 계시죠. 하다못해 외양간에도 신이 머물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집안의 신, 지킴이들을 아주 신성적이었고 다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요. 부엌의 조왕신, 기둥에 머무르신 신 등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그 위계질서가 높은 신이 성주신인데, 이 성주신은 많은 가옥에서 대들보에 상주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산모가 난산일 때 신에 의지한다라는 의미로 대들보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는, 의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죽은 나무로는 절대 대들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죽은 나무 자체가 이미 상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대들보를 성수신 내지는 성수신 자체 내지는 성수신의 안식처로 생각을 해서 그 살아있는 나무로만 대들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들보로 사용했던, 남의 집 대들보로 사용했던 목재를 기둥감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부재로 강등시켜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 것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 가장을 내 집에 기둥으로 혹은 내 집에 도리로 이렇게 낮은 부재로 강등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의 집 대들보, 남의 집 가장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들보는 집을 헐기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들보를 교체하는 건 집을 곧 무너뜨리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특히 대들보는 이 집을 짓는 과정은 성주신 내지는 가옥신의 성장 과정이라고도 여겼거든요. 그래서 주춧돌이 놓이면 집이 잉태를 하는 거고, 기둥이 세워지면 골격이 생기는 것이고, 드디어 대들보가 놓여지면 집에 영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들보는 집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터부가 있었습니다. 그 묵은 집 사랑채의 대들보를 내리는 모습이죠. 안채의 대들보입니다. 여기가 종돌이, 여기가 종돌이가 걸렸던 자리고, 여기에 작은 도리가 걸려서 석가래가 걸렸던, 그래서 집에서 중심을 맞춰줬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대들보의 사진들입니다.
이게 1874년에 지어진 부안에 있었던 집인데요. 이 진짜 제대로 된 대들보죠. 이 집은 내부 대칭의 미학을 보여주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대들보가 굵어 보이지 않는데 아주 굽골 맵시가 있는 대들보였어요. 퇴보, 이게 퇴칸이거든요. 퇴보까지도 대들보와 한 몸인, 이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갔겠죠. 이 밑에는 아마 대청마루였을 가능성이 높죠. 종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공간, 퇴마루에 있는 걸리는 보가 퇴보인데요. 저는 대들보 못지않게 짧은 퇴보도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 미학이, 실용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묵은집 여기 되게 재밌어요. 묵은집 사랑채 대들보 퇴보인데요. 여기는 퇴보가 대들보의 아래로 들어가죠. 얘는 퇴보가 대들보의 위로 들어가요. 음량의 조화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특별하죠. 대들보가 짱하고 퇴보를 누르고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게 재미난 건, 여기는 대들보가 퇴보의 바닥면이 평평한데 여기는 굴곡이졌어요. 퇴보는 가운데 놓이는 퇴보가 대부분 굴곡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그 밑에 쪽으로 들어간 퇴보의 구조입니다. 하단부 뭐 아주 복잡하죠. 여기가 지금 이제 보머리가 왔던 자리고, 기둥이 올라왔고, 보가 여기를 찌르고, 도리가 여기로 들어가고, 대들보가 누르고, 도리가 들어가고, 기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되게 어떤 복잡한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해체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동학집이라 명명했다라는 집인데요. 가운데 퇴보가 이렇게 굴곡이졌어요. 아무리 키가 커도 여기에 닿지는 않아요. 뭐 한 2m 20 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닿지는 않아도 시각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뭐 머리는 닿지 않지만 이게 반듯하다면 이렇게 바라보게 될 텐데,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실형인데요. 이 집은 실형도 특이했어요. 실형도 다 짜맞춤이 되어 있었던 집이었어요. 선이 좋죠. 곱죠. 장여도 있고, 기둥이 이 두 개의 기둥만 이렇게 둥근 두리 기둥이었어요. 여기가 몽심제입니다. 몽심제도 이런 구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1800년대에 지어진 집들은 퇴보를 대들보 보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유행이었던가 보죠. 아니면 이제 이쪽 전라도 지역의 유행일 수도 있겠고, 이게 몽심제였던가. 네. 이런 집들을 유심히 보고 왔는데, 묵은집에서도 똑같은 기법이 사용된 걸 봤다면, 저 집을 그냥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게 당연히 어떤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의 도리였었어요. 물론 경제적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관념이 없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자, 아까 제가 집이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 집을 짓는 과정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 빗댄다면, 주춧돌은 잉태, 기둥은 골격, 대들보는 집에 영혼이 생기는 거라면, 이제 집에 실질적인 혼 내지는 사주가 새겨지는 게 상량문입니다. 이 상량문은 종돌이, 종장여라고 해야 되나요? 종장여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종장여와 종돌이 사이에 구멍을 파서 상량문을 써서 넣는 경우도 있고, 이 상량문을 때 담뱃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벌레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룻대라고도 해요. 마룻대, 건축, 일시, 좌양, 축원문, 도편수, 가주,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게 상량문입니다. 상량문이 집에 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묵은집
묵은집이 사실은 안채가 있고 대문채가 있고 곡간채가 있었거든요. 이건 곡간채의 상냥문입니다. 숭정 기원후 계묘 윤 7월. 이게 그러니까 이 상냥문의 연도를 기록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 이 숭정을 이제 기록을 하죠. 청나라의 나라를 빼앗겨도 숭명 배청의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냥문 같은 경우는 숭정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숭명 백천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단기로 쓰기도 하고 불가에서는 불기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서기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은 숭정을 썼고 숭정 기원 네 번째 계묘년에 실제 윤달이 있었고요. 그 계묘년은 184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행랑 곡간채는 1443년에 지어졌고 사랑채는 1841년, 안채는 알 수 없고 그렇게 지어진 집인데요. 그래서 60갑자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어느 집이라는 공간이라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상냥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일화들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사랑채의 마루대입니다. 여기에는 숭정 기원후 신축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841년도더라고요. 안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글씨들이 좀 보입니다. 용, 귀, 이렇게 적혀 있죠. 보통 상냥문은 용과 귀, 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를 글자로 새기고 그 사이에 숭정 기원후 신축년 언제 초석을 놓았고 입주를 했고 상냥문을 놨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냥문도 있어요. 아까 대칭구조의 아름다움이 보였다는 1874년에 지었다라는 그 집의 상냥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집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나오면 이 집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숭정기원을 썼죠. 숭정기원 후 200, 여기는 60갑자로 사용하지를 않고 247년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초, 초석을 놨고 계기, 털을 닦았고 초석을 놨고 입주, 기둥을 세웠고 상냥을 했고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원문, 합덕 이렇게 복을 내려달라, 자손만당에 복 귀하게 해달라 해서 이 집에 사주는 이렇다. 기둥을 놓은 사주는 이렇다. 연, 월, 일, 시가 되겠죠. 상냥, 상냥문은 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집에 상냥 사주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냥 사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입주 사주, 상냥 사주를 따로 놨어요. 연, 월, 일, 시겠죠. 그리고 택주, 신재명, 이민생인가요? 요렇게 상냥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상냥문에 집의 사주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사주팔자가 있고 그러므로 운명이 있고 사람과 같다라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쓴 상냥문입니다. 이 상냥문은 긴 상냥문이에요. 이 상냥문은 짧은 상냥문이고 마룻대에 홈을 파가지고 넣어놨었던 상냥문인 거고, 이건 이렇게 이제 마룻대 외 바깥쪽에 글씨를 써서 기록한 상냥문이고요. 얘는 그렇게. 요건 이제 제가
시골집을 고칠 때 그 정자를 지었다고, 그 실수와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겉을 꾸몄던, 그때 지었던 정자에 들어간 상냥문입니다. 이건 그 용궁부영록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용궁, 그러니까 용왕의 딸이 결혼식을 하고 그 딸의 부부가 살 집을 지을 때 초청되어서 상냥문을 써주거든요. 그때 이제 긴 상냥문을 쓰는데 그 상냥문을 본받아 쓴 상냥문입니다. 저는 아주 이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이제 바람까지를 쭉 쓴. 자, 그래서 이제 상냥문에 이런 우리 선조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둥입니다. 기둥. 아까 입주사주와 상냥사주가 있었던 것처럼 대들보 못지않게 이제 기둥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속담에 보면 기둥이 기울면 집이 기울고 집이 기울면 집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가운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와 보를 결합해서 집의 뼈대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둥이었고, 제가 첫 강의에서 이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흘림은 곧 홀림이기도 합니다. 집의 아름다움에 홀리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홀림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래서 기둥은 어떤 집의 가온을 상징하기 때문에 몇 가지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감은 기둥을 세울 때 가지가 위쪽으로 향해야 되고 가지가 안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가지는 복을 불러들이는 의미도 있다, 혹은 후세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지가 바깥쪽으로 향해서 복이 달아나지 않게, 혹은 아래쪽으로 향해서 복이 기울지 않게, 가세가 기울지 않게 한다는 의미로 기둥을 세울 때는 선조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지 방향이 위쪽과 안쪽으로 향하겠다. 혹은 가끔 잘못하여 기둥의 목재가 뿌리 부분이 위로 향하고 그 줄기 부분이 아래로 향할 경우에는 소뚜껑을 두드리면서 거꾸로 서도 좋다, 거꾸로 서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 어떤 그런 위로 내지는 이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흘림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민흘림과 배흘림. 근데 민흘림도 가끔 이렇게 배흘림처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동학집입니다. 동학 무렵에 지었다고 하는. 기둥이 배가 볼록 가죠. 배흘림은 둥근 기둥, 원주 두리기둥에서 많이 쓰는데, 이 기둥은 네모난 각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가 볼록해서 안정감을 줬어요. 맨 가쪽에 써서 더 의미가 있죠. 둥근 기둥들입니다. 상여, 도리. 네. 배흘림을 약간 줬죠. 안동에서 그 안동댐으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정자를 이축한 건데요. 아주 멋진 집입니다. 배흘림 기둥에 입공인데 그 입공 위에 장야를 빼서 올린 아주 이 부연이죠. 석가래. 아주 멋진 집입니다. 두리기둥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둥은 단순히 기둥을 세우는 건 기둥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합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둥이 상하면 이렇게 동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완하기도 하죠. 나비처럼 아주 예쁘게 연결을 했습니다. 기둥에 관련된 이제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어요. 강림도령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강림도령은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저승사자가 됐는데, 이 저승사자가 되기 전에 이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승에 갑니다. 저승에 가서 이제 그 저승의 염라대왕님을 동원으로 모시고 오게 되는데, 염라대왕이 이제 내려오시자 그 동원의 원님이 겁을 먹고 기둥이 되어 숨습니다. 동원 건물의 기둥이 돼요. 그래서 어느 기둥이 원님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원님은 민중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둥인데 무서워서 기둥이 되어 숨죠.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기둥을 다 잘라라, 남은 기둥이 원님이겠지 하고 자르니까 실제 하나의 기둥이 남았고, 그게 원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님과 단판을 지어서 강림도령이 저승사자가 되었다라는 전설이 이 기둥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루입니다. 제가 사실 마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소설로 한번 쓰고 싶은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거나 초등학생이 아니었거나 한번 짚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할머니는 작은 집에 사셨고,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아니면 지금쯤 되는 늦가을쯤 되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 과정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작은 집은 좁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같은 마을이었으니까 어머님이 방에 이부자리를 까지 않으시고 텐마루에 얇은 이불을 까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는 안방 가서 자라고 했겠지만 품이 좋으니까 이제 같이 잔다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엄마, 이 따뜻한 방을 놔두고 왜 마루에서 자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저 차가운 바닥에 주무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며느리된 도리로서 어떻게 따뜻한 안방에서 자겠느냐. 우리가 상예 기간 동안은 이 마루에서 자자 해서 그 마루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상례를 치러야 되니까 자긴 하지만, 마루에서 추위를 견디며 주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갸륵하고, 또 자식에게 더없이 좋은 공부를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마루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아까 3강에서 제 소설의 5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 많은 상인의 집에는 마루를 만들어줘라. 마루라는 공간은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안쪽 공간과 바깥 공간의 어떤 가운데,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장을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마루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가 3칸에도 마루를 놔요. 이 초가 3칸에 그 구성이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이니까요. 그만큼 마루가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묵은집 사랑채의 여목이틀과 마루입니다. 눈이 내리네요. 추웠어요, 이날. 묵은집 안채의 마루입니다. 텐마루죠. 마루 청판의 하단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귀 자국이죠. 자귀로 이렇게 툭툭 덜어내서 두께를 유지하고 상판은 반듯하게 만드는,
조금 높이가 안 맞아서 찌그덕거리면 이렇게 촉을 넣어서 높이를 맞춰주기도 하고. 되게 예쁘죠. 네. 들마루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쪽마루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바깥에 있으면 쪽마루, 기둥 안쪽 퇴칸에 있으면 퇴마루가 되겠죠. 움직일 수 있으면 들마루. 이건 반질반질한 거 니스를 칠한 게 아니고 생들기름을 칠한 겁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마루예요. 근데 네, 제가 몇 개의 마루가 더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마루는 손님을 접대했던 공간이기도 했죠. 마루 종류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다가 당황해가지고 쪽마루는 기둥 바깥의 마루고, 들마루는 움직일 수 있는 마루고, 퇴마루는 퇴칸에 있는 마루고, 텐마루 안쪽 집의 중심에 있는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죠. 제가 대청마루 사진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좀 삭제가 돼서 당황을 해가지고 6칸 대청, 6칸짜리 대청마루도 있고, 높으면 누마루, 그런 마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물로 만들면 우물마루, 긴 판자로 만들면 장마루 등 다양한 마루가 있죠. 마루는 말루라는 말에서도 왔다고 해요. 오로촌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했던 공간이 말루인데 거기서 왔다는 말도 있고, 마루, 높다, 마루턱, 그래서 상청이라 해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공간도 있고, 마립간도 마루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 걸로 소화지를 못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방. 그 1강에서였던가요? 방을 만드는 방 바닥을 솔방울에 송진을 빼고 거기에 마른 은행잎 가루를 넣어서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리고 더없이 반질반질하고 포근한 방이 만들어진다. 선조들은 그렇게 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민가의 방입니다. 네. 그 진안에 있는 제 집의 가운데 방, 사랑방. 여기는 이제 천을 깔고 콩댐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 아래는 구들과 굴뚝이 있죠. 이 구들과 굴뚝은 간과 장 혹은 혈관, 여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뚝은 그러니까 구들은 집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입과 같고, 굴뚝은 학문이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굴뚝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젖이 나오는,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젖의 어머니 그 우유, 젖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산모가 난산일 경우에 굴뚝에 물을 부어서 아이가 잘 나오게 비는 경우도 있었고, 산딸의 경우에는 절대 굴뚝을 수리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고 남으면 그 젖을 다시 굴뚝에 부어서 다음 젖이 잘 나오게 해달라기도 했고, 그래서 굴뚝은 그런 집에 비유된다면 어머니의 젖의 비유가 됐고, 그래서 그 궁궐에 있는 굴뚝들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십장생이나 여러 귀한 풀들을 새겨서 한껏 멋을 부리고 또 귀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왕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손인데 후손을 키워내는 굴뚝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정성을 다해 꾸몄다고 합니다. 네, 구들이 이런 구조다. 굴뚝이 이렇다. 멋을 많이 부리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옹기로 굴뚝을 만들어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옹기 굴뚝이죠. 자,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 오래전에 주몽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칼을 부러뜨려서 자기 집 주춧돌 밑에 넣어놓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나머지 반절은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반절은 집 주춧돌 밑에 넣어놓고 그 이야기를 하죠. 훗날 그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면 그 주춧돌 밑에 있는 칼을 찾아서 나무로 내려오게 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유리왕이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6모가 난 바위 위에 소나무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주춧돌 위에 6모의 소나무가 서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그 바위가 주춧돌임을 깨닫고 남겨놓은 칼날을 찾아서 남하에서 주몽을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칼이라는 건 어떤 왕권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또 혈통의 계승, 왜냐하면 이제 칼에는 핏물이 통하는 그런 홈이 있으니까요. 혈통의 계승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 주춧돌과 관련된 유리왕의 신화에서 의미 있는 게 그 어떤 과거 기득권의 붕괴 내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버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춧돌 밑에 있는 칼날을 꺼내기 위해서는 지붕을 제거해야 되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뭐 한 번에 기둥을 들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지붕을 제거하고 종돌이와 돌이, 장여, 기둥을 제거하고 주춧돌을 파낸 다음에 칼날을 꺼내야 하는 것이니까 집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집은 기득권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런 신화 속의 상황인 거고, 주몽은 그걸 원했겠죠. 유리왕에게 네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로부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일으켜 세울 때 그것이 바로 너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너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는 의도 때문에 저는 주춧돌 밑에 그런 징표, 부자지간의 징표를 넣어놓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 4강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던 이 강좌의 스토리의 중간중간을 빼서 하려니까 좀 버벅대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춧돌을 놓습니다. 네, 이렇게 주춧돌에 공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기와를 세웠죠. 아주 현명한 환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지난 저희 집. 여기가 떴죠. 주춧돌. 이게 이제 그레질이라고 해서 주춧돌과 기둥이 완전 밀착이 되게 만드는 게 이제 그레질이라는 방식인데, 그랭이질, 그레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질 공간이 많이 떴다는 거, 이게 집이 뒤로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남원 몽심제 행랑채인데요. 이게 기둥이 떴다는 건 이제 집이 뒤로 기울었다는 얘기인데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집이 되게 무거워요. 뭐 몇십 톤 되는 흙과 목재들이 쌓이니까 이렇게 아주 주춧돌과 기둥이 한 몸이 되도록 밀착이 되죠. 이 그래질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집에 이렇게 무엇이 돌이고 무엇이 기둥인지 모르게 한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춧돌은 단순히 여기만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 밑에 아주 뿌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요거만 딱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주춧돌 하단부에 굉장히 깊이 혹은 무겁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깊이 들어가 있어요. 주춧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자, 제가 갑자기 이 집,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짧은 상량문, 그 신재명 씨의 집입니다. 이 집은 이제 여기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이 집을 철거하는 사진인데요. 다른 것은 이제 주춧돌 얘기하는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요 어깨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요 두 번째 우측 두 번째 기둥이 푹 꺼졌죠. 이 주춧돌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주춧돌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유심히 보면 보여요. 많은 얘기를 하고 이 장면에서도 많은 얘기를, 장애가 돌죠. 측면까지. 보통은 없는 집은 여기만, 있는 집은 정면만, 아주 많은 집은 이렇게 측면 뒤에까지 장애를 다 돌립니다. 더 여유 있는 집은 이제 여기 소로가 깔리고 상방이 깔리고 그러죠. 대문입니다. 대문은 집의 얼굴이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자료를 잘 보지를 않는데, 네. 여기 대문에서는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대문이 이제 집의 얼굴이기 때문에 규제가 가사 제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품계 혹은 직급에 따라 집을 짓는 규모가 달랐어요. 뭐 민가에서는 100칸 이하로 절대 지으면 안 되고, 기둥은 얼마 크기, 집의 터는 얼마 넓이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문도 소슬대문으로 만드는 수 있고 뭐 그렇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가 좀 있었죠. 대문,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북이 형상을 둔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서민들의 대문은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지금 못으로 붙이거나 한 게 아니고 큰 목재를 다듬은 겁니다. 홈이 생기게. 이게 저 일강에서 봤던 전북 장수에 있는 집의 대문인데요. 대문이 아니라 그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인데요.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내죠. 못이 없어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면 더 견고하고 또 멋도 있고 해서, 묵은 집의 대문도, 부엌문도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했죠. 판에서 세우는 맞춤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문, 이렇게 부엌이니까 바닥을 이렇게 굴곡을 줘서 지금 드나들기 편하게 만들어졌죠. 담입니다. 이제 대문 넘어가 담이 있으니까, 이 담이 구율의 수단이라고 한 이유는요, 예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지면 마을의 부자가 돌담을 쌓았대요. 돌담을 쌓는 대가는 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재력가, 그러니까 마을의 부자의 돌담을 쌓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재력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자 입장에서도
뭐 무언가를 뭐 돌담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구차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 담을 쌓은 노력의 대가로 밥을 먹는 거니까 마을 사람들도 당당하고 밥을 내주는, 쌀을 내주는 부자 입장에서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래서 담을 쌓았대요. 그래서 본인의 집 담이 다 쌓으면 마을 담을 쌓고, 마을 담을 다 쌓으면 내과의 어떤 그런 그 수혜를 받기 위한 축대를 쌓고 하면서 가뭄이 들 때마다 담을 쌓대요. 그래서 담은 단순히 경계의 의미 혹은 무언가를 가리는 의미라기도 있겠지만 힘든 시기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 구휼의 수단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담들이죠. 아이는 작은 돌을 올리고, 부인들은 조금 큰 돌을 올리고, 남장네들은 더 큰 돌을 올리고, 솜씨 좋은 사람들은 면을 맞춰 담을 쌓고, 그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정성을 기울인 게 돌담이죠. 요렇게 쌓습니다. 담 내부가 이렇게 돼요. 양쪽 면을 맞추고 안에 자잘한 돌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작은 돌이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난 돌이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쓰임이 있는 거죠. 큰 돌 사이에 작은 돌들이 채워지고, 작은 돌들 위에 큰 돌이 쌓여지면서 서로 의지해가는 거죠. 빈틈을 채워가는 거, 여기 이런 것처럼 빈틈을 채워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기단이 되고 담이 되고 나라와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한옥의 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담은 잘못 쌓은 담이에요. 이 흙담은 적어도 이 정도 높이, 무릎 이상까지는 무조건 돌로만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담 위에는 작게나마 지붕이 올라갈 것이고, 그 낙숫물이 떨어지면 이 흙을 다 파냅니다. 5년을 못 넘어가요. 이 흙을 다 파내면 이 담은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흙담, 토석담은 무릎 높이 이하까지는 돌로만 쌓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축대를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냥 맨 흙에 돌을 놓는다고 해서 담이 아니에요. 이 밑에 무겁기 때문에 처짐을 막기 위해서 바닥 속 깊은 곳도 다짐을 해주고 돌담을 쌓아야 됩니다. 이 담은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어디라고 공공건물이에요. 공공건물이고 꽤 중요한 문화재인데 아마 보수를 했겠죠. 뭐 무너뜨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망무당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옥을 보수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담입니다. 물을 끌어왔죠. 여기는 돌이 좀 쌓여 있죠. 여기도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마당은 옛날 사람들은 방으로 생각했어요. 마당에 잔디를 까는 게 조금 벌레도 그렇고 습기도 먹어서 이제 좋지 않아서 저는 자갈을 깔았는데 자갈도 또 안 좋아요. 너무 더워요. 이 마당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의미 있는 건, 옛날 사람들은 대문이 없다고 해서 마당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난해서 대문이 없고 담이 없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담이 있고 대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대문을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는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과 집들이 겹겹이 붙어 있어서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도 마당 너머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귀를 막고 마음의 귀를 닫고 이웃의 험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대요. 그래서
마당은 담이 없어도 대문이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경계를 가졌다. 방과 다름없이 생각했다. 네. 깨끗한 이축한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입니다. 장현식 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마당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집이 곱네요. 네. 이렇게 마당은 이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묵은집을 계기로 지금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1841년도에 지어진 묵은집을 이제 해체해서 보관을 하면서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 목수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옛집이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한옥들을 해체해서 보존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좌절을 하면서 한옥이 가진 비움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집들이었어요. 이런 집들을 이쪽에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이 다 제가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집이 문제였어요. 이 집을 해체하면서 아주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주 쫄딱 망하게 돼요. 600평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궁하면 통하게 된다고 뜻 깊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재력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몇몇 한옥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구매해 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묵은 집에서 멈췄으면 됐는데 욕심을 부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좀 내려놓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4, 5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수리했던 집, 지난해 수리했던 집 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 그리고 달아냈던 벤치며 의자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움의 가치가 소설에 투영이 됩니다. 그 시골집에서 수리했던 집에서 걷어내는 과정은 이제 이후에 보내드리고, 그 긴 여정 속에 이제 깨달음이 생겨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까요? 세 문장만 읽어볼까요? 집과 집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노을에 닿을 듯 집들은 무섭게 타올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가 불꽃 끝 먼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얀 재가 그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진짜 비움은 이렇게 진짜 비움에 대한 가치가 이제 이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책들 중에 필요 없는 책들, 이런 책들, 신춘문예 이런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버린 책들. 이게 지금 이것만 1000권은 넘고 2000권은 안 되는 분량인데 이제 버립니다. 비움의 가치를 배워요. 긴 여정 속에서. 그래서 책이 꽉꽉 차여있던 책 속에서 이제 이렇게 텅텅 비게 되죠.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근데 지금 별로 욕심도 없어요. 한옥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직 욕심이 있다면 좋은 소설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죠. 네, 이렇게 뒤에 있는 산도 벌목을 싹 해서 깨끗이 비워냅니다.
집이 좀 달라졌죠. 처음 1강에서 보셨던 때와 많은 것들을 깨끗이 비우면서 집이 좀 정갈해지기도 하고 제 마음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긴 여정 속에 이제 저에게 한옥이 그렇게 들어왔고 그것이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럼 그 많은 한옥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일부는 그 아주 좋은 뜻을 가진 분에게 넘어가기도 했고 저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 세 채 정도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 묵은 집과 묵은 집 사랑채 그리고 3칸집 그리고 이 6칸집이죠. 6칸 집이 이제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한 동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네. 요거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네. 네. 이건 사랑채입니다. 네. 안채는 저 안쪽에 있고 마루 청판들. 네. 제가 집과 관련된 시대를 많이 아는데요. 결국 집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비움은 제 마음속에 있는 거고 머리로는 집은 우리 선조들이 집을 사람으로 봤던 것처럼 집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우 시인의 금수양반이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웃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죽나무 그늘 즐겨지는 온유월 마당에 든다. 한동안은 일터에서 돌아와 쉬는 집이었으나 이제는 근근히 시짖는 신용을 할 때나 쓰는 8평 조금 넘는 집.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살다가 두어 달 만에야 들어보니 풀들이 자기들 앞으로 무단 등기 이전해 갔다. 집을. 마당 풀들에게 집을 뺏긴 나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물러설 수밖에 없다. 책 2억 겨우 빼서 뒤로 물러섰던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옛 일곱 일 뒤에 다시 풀들의 집을 찾는다. 한데 누군가 마당 풀을 야무지게 깎아놓았다. 화장실 바깥벽과 가죽나무 둥짓하고 오르던 환삼 덩굴까지 말끔하게 걷어내었다. 수소문에 보니 금수 양반이란다. 같은 동네 사람이란 건 알지만 사는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금수 양반. 인근 면 소세지로 나가 돼지고기 2근 끊고 막걸리 3병 사서 금수 양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간다. 아따매 별 것도 아닌디 뭐덜라고 이런디야. 몇 해 전 늦봄에 소로 쟁기질할 때 내가 식혜 캔 음료를 사다 준 게 고마워서 예초기로 풀을 쳐주었단다. 그리고 자네는 시인이자녀. 무단으로 등기 이전을 해간 온유월 풀에게서 집을 찾아준 금수 양반은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손을 잡아 끈다. 초저녁 막걸리잔 기울이다 20살도 더 차이 나는 성님을 새로 얻게 된 나는 금수성님 배웅받으며 집으로 간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오래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이웃이 있으면 그 집이 바로 좋은 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몹쓸 그 안 좋은 터라도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좋은 터가 되듯이 부족한 집이라도 이웃과 잘 어울려 살면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덧붙이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제가 이제 산전수전 겪지 않고 시골집 고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절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집 수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책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골집 고치기의 핵심은 뭐냐? 2번의 겨울을 나고 수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살아보셔야 돼요. 2년 정도 살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곳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마을에 이 집을 고칠 것인지 안 고칠 것인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2년 정도 살면 보입니다. 더 좋으면 3번의 겨울, 3년 정도 살면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요. 3년을 살면 전문가가 되기도 하지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집 사자마자 고치지 마시고 3년 정도 살아본 뒤에, 혹은 3년 정도 다녀본 뒤에, 3년 정도 가끔 다녀본 뒤에라도 사는 게 답이고요. 그러면 그 산전수전이란 책이 없어도 그 어느 조언서나 실용서보다도 좋은 게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골집을 고치거나 그러시면 고치시기 전에 살아보고 고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옥과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예정된 강의가 4강이었고, 그래서 중간에 끝부분에 그 이야기가 조금 짧게 끝났는데요. 서둘러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옥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때 또 우리 선조들의 집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에게 집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옥은 무엇인지, 한옥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상여입니다. 일평생을 초라한 초가상관 집에 살다가 결국 저승에 갈 땐 가장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죠. 머물렀다 가죠. 저는 이 상여보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된 이 상여보다 아름다운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듯 죽을 때 이제 저승 갈 때 머물게 되는 이 마지막 집이 어떤 배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강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